베스트픽 북리뷰, 화폐전쟁, 로스차일드 가문, 대도무형의 금융제국 탄생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라는 개념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말 대도무형, 위대한 돈은 형체가 없다. 이게 바로 지난 250년 동안 세계 금융을 보이지 않는 손처럼 지배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의 핵심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시스템 그 자체를 가져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생각 아닌가요? 50조 달러. 와,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6경 8천조 원. 상상이 되세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소 자산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돈이 많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크기죠. 우리가 흔히 세계 최고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근데요, 이분들은 사실 거대한 권력이라는 빙산에 딱 수면 위에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의 부. 이들의 전략은 정말 명확해요. 여러분, 시티은행은 다 아시죠? 근데 로스차일드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엄청난 부의 진짜 비밀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융제국의 청사진은 대체 어떻게 그려진 걸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18세기 독일 프랭크푸르트의 한 작은 유대인 격리구역, 게토였습니다. 바로 창시자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요, 그냥 동네에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 자체를 손에 넣는 3단계 전략을 짰죠. 첫 번째, 개인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를 상대로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민들의 세금. 절대 떼일 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왕실 대리인이라는 타이틀을 따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용과 특권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나폴레옹한테 쫓기던 비렐린 왕자가 맡긴 어마어마한 돈, 이걸 종잣돈으로 제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여기서 국가포획이라는 진짜 무서운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너희 국민들 세금 걷어서 갚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 금융권력 앞에서 영원히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메이어의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런던에서 벌인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1815년,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네이선이 자기만의 특급 정보망으로 영국 정보보다 무려 24시간이나 먼저 나폴레옹이 졌다는 소식을 입수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영국 국채를 사겠죠? 그런데 네이선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막 내다 팔기 시작해요. 시장은 패닉에 빠지죠. 아니, 로스차일드가 판다고? 그럼 웰링턴이 졌나 보다? 순식간에 공포가 퍼지고 국채 가격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칩니다. 바로 그때 네이선은 휴지 조각이 된 국채를 조용히 헐값에 싹쓸이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단 하루 만에 투자 원금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이걸로 사실상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의 경제 자체를 소나기에 넣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쥐었으니 다음 목표는 뭘까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었습니다. 한 번은 잉글랜드 은행이 로스차일드의 수표를 안 바꿔주는 텃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 네이선이 직원 9명을 데리고 나타나서 은행에 있는 지폐를 몽땅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금고가 바닥을 보이자 결국 중앙은행이 이 개인 은행가 앞에서 패기를 들고 맙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은행 하나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아예 돈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이걸 정부가 빚을 내면, 즉 국채를 발행하면 그 빚을 담보로 돈을 새로 찍어내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구 채무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국민 세금으로 민간은행에게 줘야 할 이자는 영원히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핵심 설계인 셈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 2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메이어의 5아들, 이른바 5개의 화살은 런던, 파리, 빈,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심장부로 흩어져서 금융 네트워크를 쫙 깔아버립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종교계의 최고 권력 바티칸 교황청마저도 이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교황이 관례를 깨고 금융가인 칼 로스차일드의 발이 아니라 손에 입을 맞췄다는 일화는 말 그대로 신의 권력이 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 패턴을 보세요. 그때는 독자적인 쾌속성 같은 정보망으로 정보보다 빨랐죠? 지금은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고속 거래, HFT로 시장을 지배합니다.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남보다 정보를 한 발 먼저 얻고 더 빨리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 이 정보의 비대칭성.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왜냐? 국가 빚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적과 아군 양쪽에 다 돈을 빌려줍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거죠. 자, 오늘날을 볼까요?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될수록 역설적으로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이들이 금이라는 실물에서 빚이라는 신용으로 화폐 시스템의 판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전환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이죠. 이들은 바로 로스차일드가 완성시킨 이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에 이거 맞아? 하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2004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갑자기 런던 금시장 가격 결정에서 손을 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들이 현재의 달러 중심 부채 시스템이 곧 한계에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다음 판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리한 촉이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정신없이 변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뭘 배우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의 부,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가문이 250년 넘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비결, 바로 이 철저한 내부 원칙들 때문입니다. 요직은 무조건 가문 남자가 부가 밖으로 새지 않게 사촌끼리 결혼하고 재산은 절대 공개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외부인 개입은 금지. 딱 세 가지로 요약되죠. 통제, 단결, 그리고 비밀주의. 정말 대단하죠. 로스차일드가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부채 기반 금융 시스템, 지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낡은 설계도가 흔들리는 바로 지금, 과연 누가, 어떤 세력이 우리 미래의 금융 질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읽어내려는 노력, 어쩌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닐까요?